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아파트값, 서울 주택값이 많이 올랐는데 서울 주택값이 왜 올랐는지 또 어느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나 주택값이 오르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번,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번 세대들, 또 집을 갖고 있는,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결국은 아파트 값 오를 만한 곳, 뭐 도심지나 강남 이런 아파트 값 오를 만한 곳에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공급이 좀 어렵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책적으로 막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17년, 사실은 2013년부터 꿈틀꿈틀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직 꿈틀거리는 게 좀 그래프가 완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오르는 거를 몰랐고, 2017년도부터 이제 거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한 3, 4년 만에, 4년 정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폭등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값이 왜 오르냐? 아파트 값이 도대체가 뭐길래 올랐느냐?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어떤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아파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잘 생각해보면 아파트 값이라는 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노동력, 우리가 몸으로, 뭐 사람들이 그냥 불로소득이다라는 말도 하고 뭐 돈을 번다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 올랐는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이 막 지금처럼 막 폭등을 해요. 그러면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는데 그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돈을 번 거다. 아파트 한 20억짜리 사놓으니까 30억 되더라.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 불로소득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노동이 없는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결국은 아파트 값은 우리 노동력, 우리 몸으로, 예컨대 제가 뭐 공인중개업을 하고 또 지금 말하자면 변호일도 하고 법률가로서의 어떤 변론도 하고 뭐 투자자로서의 투자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제가 직접 이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노동력, 실제 노동력, 물건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그런 노동력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아파트 값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노동소득은 별개고 뭐 자산소득은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 이유가, 잘 보시면 이게 우리들이 흔히 아파트를 사고 팔고 주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들 그냥 경험칙에 굉장히 부합하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예컨대 이게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이라고 봐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이면,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갈아타기를 하는데,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뭐 압구정 자금 조달 계획서 치면은 한 한두 달 전에 국회의원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결국 자금 조달 계획서, 우리가 다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는지 요즘은 다 아파트 구청에다가 신고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구청이 그거 보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다 알 거예요. 보통 실거래 신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실거래 신고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이걸 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고, 보통은 예컨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마포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 마포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이 아파트를 팔아서 이 얻은 돈, 이 아파트를 이거를 매도해요. 매도해서 이 구한 돈, 예컨대 뭐 15억이다 그러면 15억 플러스 이만큼 자기가 저축해서
예컨대 저축해서 뭐 주식을 사놨다든지 뭐 저축해서 예금을 넣어놨다든지 그 돈을 헐어요. 뭐 주식을 팔든지 예금을 빼든지. 그래서 요만큼 예컨대 뭐 5억 이게 15억 해서 두 개 합쳐서 20억을 만들어서 이 강남 아파트 이 20억 이 강남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강남 아파트 예, 강남 아파트 이 20억을 만들어서 이거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실증적인 게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분석도 끝난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들 흔히 그 상식에 부합하죠. 우리들이 흔히 그 아파트 사고 팔 때 저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아파트 팔아서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마포 아파트 사람은 이거를 팔고 강남으로 갈아탔잖아요. 자기 돈 5억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걸 팔 때 이걸 받아준 사람이 있겠죠? 받아준 사람. 이게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받아줬느냐, 다시 말해서 매수를 했느냐 보면 또 이게 뭐 예컨대 이거는 예를 들게요. 뭐 동작구라고 합시다. 동작구 아파트를 11억에 팔고 자기가 열심히 저축을 소득을 노동을 해서 열심히 뭐 재화를 팔든 서비스를 팔든 자기가 팔아가지고 4억을 벌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15억을 만들어서 이거를 마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로 또 이 동작 아파트를 팔고 마포 아파트를 산 사람은 이걸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또 누군가는 이거를 이만큼 사고 뭐 어디 아파트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뭐 관악이라고 합시다. 관악 아파트를 팔고 또 자기 돈을 얼마를 모아서 요거를 11억을 만든 거예요. 예컨대 이거를 뭐 9억에 팔고 2억을 모아서 더해서 11억을 만들어서 이걸 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계속 이 아파트 가격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예컨대 가장 작은 아파트 예컨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컨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원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작은 원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 예컨대 3억짜리 작은 약간 원룸 아파트를 누군가는 더 이상 뭔가를 팔고 자기 소득을 합쳐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를 팔고 자기 소득을 합쳐서 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든 대출을 받지 않든, 대출을 보통 많이 받겠죠. 대출을 받아서 노동소득만으로 이 아파트를 사는 마지막 첫 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주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아파트들 많죠. 그 3억 뭐 원룸 12평 전용 12평짜리 아파트는 지금 3억이면 용산에도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으로 사는 거죠. 처음으로. 그냥 월급 먹고 이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처음 들어갈 때, 물론 뭐 대출 많이 땡기고 원래부터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데를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빨간색만 모아보면 이거죠. 결국은 이 빨간색만 모아보면 이 빨간색 더하기 이 빨간색 더하기 이 빨간색 더하기 이 빨간색이 더해져서 결국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따지고 보면은 결국 여러 명의 소득, 여러 명이 열심히 번 돈, 하다못해 사회 초년생이 처음으로 산 집,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 그 일했던 거에 또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모아서 합한 돈, 그 합한 돈에 또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모은 돈, 또 합한 돈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모은 돈, 그 돈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강남 아파트 가격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실생활 경험에 부합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 속에서 뭐 대출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대출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를 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결국 대출도 따지고 보면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뭐 해서 갚아요? 남의 돈 뭐 훔쳐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해서 갚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막 20년 일해서 갚잖아요. 결국 노동을 미리 땡겨온 거예요. 전세도 결국은 빼주려면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전세 내보내야 되는 거고 또 대출을 받아서 전세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미래의 노동력을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이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 이 돈이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서 돈을 번다 그 얘기인데 이 돈이 결국은 여러 명의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버는 거는 노동력으로 버는 거고 다만 이 사람처럼 이 마포 아파트 주인처럼 마포 아파트 팔고 자기 돈 모아갖고 강남 아파트 산 이 마포 아파트 주인처럼 자기 노동력 플러스 남의 노동력을 더해서 이 아파트를 산 거고 그러면 결국 노동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노동력으로 결국 강남 아파트 주인들도 남의 노동력으로 돈 벌고 있는 거야. 결국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건데 내 노동력이냐 아니면 남의 노동력이냐 그 차이예요. 내 노동력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들 3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노동력으로만 대출 끼든 안 끼든 끼는 것도 결국 내 노동력이니까요. 미래의 노동을 땡겨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난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한숨 돌리는 사람들 갈아타기 한번 했어. 그러면 내 노동력 플러스 사회초년생들 노동력을 합해서 또 다음 아파트를 사고 동작 아파트를 사고 동작 아파트는 내 노동력 플러스 관악 아파트 사람의 노동력 플러스 사회초년생의 노동력 이 더해서 또 마포 아파트를 사고 마포 아파트는 자기 노동력 플러스 동작 아파트 노동력 플러스 관악 아파트 노동력 플러스 사회초년생 노동력을 해서 강남 아파트를 사고 강남 아파트 판 사람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다 자기 돈으로 만들어 놓고 또 노동력을 계속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결국은 돈이 돈을 버는 거지만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노동력이 돈을 버는 건데 내 노동력으로 버느냐 남의 노동력으로 버느냐 남의 노동력으로 버는 게 당연히 편하죠. 내 노동력으로만 벌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열심히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자아실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따지고 보면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뭐 자아실현이랑 별개로 버는 이 월급 자체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6, 7년 열심히 번 돈이 사실은 뭐 강남 아파트 주인 주머니로 한꺼번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강남 아파트든 어느 아파트든 아파트를 구성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다. 이 노동력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거 잠깐 별 얘기지만 다른 얘기지만 뭐 왜 아파트에서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불로소득이냐라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노동력으로 벌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요. 남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남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라고 해도 돈 잘 버는 놈이 물건을 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돈 잘 버는 놈이 사고 싶었던 물건을 내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건데 돈 많이 버는 놈이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미리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냐. 부동산에도 찾아가고 발품도 팔고 임장도 다녀서 앞으로 돈 많이 버는 놈들이 여기를 사고 싶을 거니까 내가 미리 가서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 말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 말도 맞아요. 그것도 노동이라면 노동이에요. 다만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불로소득 하면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없다는 의미인데 노동을 했다는 거죠. 뭐 임장도 다니고. 그래서 다 정확한 표현은 노동을 안 한 불로소득은 아니고 저로소득이. 저로소득 또는 소로소득. 소로소득. 이 적을 소자 써가지고 노동이 적은 소득. 왜냐면 임장 다니는 정도의 노동만 해서 남의 노동력을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의 소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뺏어간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거기 살라고 다 갖다 준 거니까 합의하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나쁜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로 소득, 임장하고 하는 적은 정도의 노동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첨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돈을 흡수했기 때문에 소로 소득, 적게 노력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불로소득이다 아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구성하는 게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재밌는 결론이 도출되죠. 뭐냐? 그러면 아파트 값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은 어느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어느 아파트가? 결국은 아파트 값이라는 건, 이 값이라는 건 가격이죠. 가격이라는 건 아까 말한 노동소득의 합이었어요. 노동소득의 이제 합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소득 큰 거, 더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거. 돈 잘 버는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고, 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사고 싶은 아파트가 어딨냐? 굉장히 재밌는 통계 치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당신의 지난 1년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제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은 보세요. 서초구 510만 원, 강남구 500만 원, 송파구 475만 원, 강동구 490만 원. 이 강남 3구, 4구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1등부터 4등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잘 버는 사람들, 노동소득 열심히, 그러니까 월급 많은 사람들이 결국 쉽게 말하면 월급이 많든 내가 붕어빵을 팔아서 돈을 벌든 한 달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다. 막 3,000만 원, 4,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 싶은 데가 많이 오르게 돼 있다고. 왜냐면 가격이라는 게 결국 노동소득이랑 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연역적으로 논증을 했잖아요. 그 노동소득이 많으면 아파트 값이 비싸지는데 노동소득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아파트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지역으로 가고 싶진 않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막 수십 년 동안 다 들어가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 많은 놈들이 지금 어디 많이 살고 있느냐 보면 결국 과거부터 돈 많이 번 놈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강남 4구가 1등부터 4등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게 특이한 거는 보면 도봉구도 되게 비싸요. 도봉구도랑 서대문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아파트 값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산구죠. 전 지금 용산에 있는데 용산구 385만 원, 400만 원이 안 돼요. 평균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용산 집값 되게 비싸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용산이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 동네라는 거예요. 용산이 지금 개발 도상에 있어요. 지금 개발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안 되는 데는 진짜 허름해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용산에 지금 개발된 데들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이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용산의 어떤 월소득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다시 말해서 신축이 많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살기 깨끗해지고 새거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글로 온다는 얘기예요. 강남 4구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도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뭘 더 들어가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는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벅찰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많이 오르려면 아까도 말했죠. 이게 강남이면은 이게 마포고 이만큼이 이제 노동이고 이거 팔아서 이제 아파트 판값 뭐 매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사잖아요. 이게 뭐 15억, 5억, 이게 20억. 이만큼이 20억. 그러면 이 그럼 결국 이 노동력 잘 하는 사람이, 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살려는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거든요. 도와줘야 돼요. 뭐가 도와줘야 되냐면 이 매득금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노동이 이어져서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도 막 올라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이 막 올라서 번 돈 플러스 이 노동소득. 내가 막 열심히 막 여러분들은 서비스 제공하고 막 칼국수 팔고 막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막 어플 만들고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그 소득을 두 개 합쳐서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럼 이 뭔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노동소득도 많은 놈이 플러스 좋은 아파트 갖고 있어서 그 아파트 값이 또 엄청나게 올라. 이거 두 개 합한 거가 나한테 다 들어와. 그러면 그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럼 그 아파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좋은 위치, 좋은 입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유주택자. 이 유주택자가 돈까지 많이 벌어. 그러는 사람이 사고 싶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아파트 값이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냐? 따지고 보면 이미 지금 시장 가격이 반영이 돼서 지금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도 많이 오른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용산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상담해 보면 용산 팔고 아크롤, 리버뷰 이런 거 얼마 전에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용산 팔고 강남 가는 사람들 이유는 하나예요. 학군이고 이게 뭐 말하자면 학군이라고 읽고 학원이라고 학군이라고 쓰고 학원이라고 읽죠. 학원가가 좋다 이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건 또 변론으로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입지 좋은 곳,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계속 모여서 안 그래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플러스해서 자기가 돈도 잘 벌어. 이런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값이 뭘로 구성되느냐. 정말 아파트 값은 노동이랑 관계없는 거냐? 막 돈을 버는 거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노동이 돈을 버는 거다. 결국 돈을 버는 것도 다 노동력이다. 대출도 노동력이고 따지고 보면 다 노동력이다. 그래서 흔히들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불로소득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임장도 다니고 아파트 사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얘기할 때 불로소득은 아니고 노동을 안 한 건 아니고 소로소득이다. 노동을 조금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많이 올렸냐? 남의 노동력을 갖다 쓴 거다. 돈 잘 버는 놈이 열심히 벌어갖고 강남 아파트 살려고 다 갖다 준다. 강남 아파트 거래해보면은요 30대에 돈 잘 버는 애들이 한 10억씩 열심히 벌어가지고 80대 할머니들한테 다 갖다 주고 있어요. 왜냐면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때 보면 한두 장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사고 40년 동안 팔지를 않아요.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막 10억씩 되는 현금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이런 사람, 무주택자는 10억 벌어도 소용없어요. 10억 벌기도 어렵지만 10억 벌어도 4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을 더 팔아요. 이 집에서도 또 이 집만 놓고, 이 판집만 놓고 보면 또 이 판집도 누군가의 무수한 많은 노동력으로 형성된 거죠. 강남 아파트가 누군가의 노동력으로 형성됐듯이. 그래서 결국은 강남 아파트 한 채 40억에 팔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한꺼번에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하려고 날린 거예요. 그걸 서로 하려고 날리면서 막 알아보고 하는 걸 임장 가고 막 고생하고 경제기사 보고 요거를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아니야. 신문 보는 것도 노동은 노동이야. 근데 그 정도 노동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엄청난 노동력을 다 빨아먹어?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보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또 대출받아 사잖아요. 아파트 값이 일정 대출도 껴있잖아요. 그럼 대출은 뭐예요? 미래 노동력이잖아요. 그럼 미래 노동력이면 이 미래 열심히 쇠가 빠지게 또 미래 돈 벌어서 빚 갚느라고 결혼 못하고 애를 못 낳아. 그러면 미래의 노동력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왔어. 앞으로도 해올 거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면 듣고 나니까 너무 좀 허무주의에 빠지는데요?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뭐겠어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기회가 많았습니다. 무슨 기회가 많았냐? 지금 뭐 굉장히 이게 지금 촬영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는 이제 부동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저는 원래 경영학과 나왔어요. 경영학과 나온 지금 변호사예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뭐 금융 3종 자격증 이런 거는 뭐 진즉이 다 땄죠. 그리고 저는 뭐 그러면서 지금 또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뭐 관심 있는 분야 좀 깊이 있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이니까 아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 빨리 들으세요. 말을 최대한 좀 너무 빠르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상장사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시장에 상장한 애들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인데 보면 이제 여기 리먼 브라더 사태 다 아시죠? 2008년도에 한번 쭉 떨어졌어요. 순이익 보시죠? 순이익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오르다가 또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가 2013년, 4년, 5년, 6년 하면서 7년부터 폭등하죠. 순이익이 이거는 뭐 아파트값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이익이 뭐예요? 결국은 상장사들이 뭐예요? 결국 회사잖아요. 회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수도 없이 중소기업. 대기업은 우리나라 10개 중에 대기업은 2개밖에 안 돼요. 8개가 다 중소기업이에요. 뭐 대기업도 돈 잘 벌지만 중소기업도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버는 게 순이익이에요. 이게 매출 올리면 거기서 뭐 빼고 그럼 영업이익 남고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면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는 돈이라고요. 물론 뭐 월급 받아 가져가겠지만 하여튼 가져가는 돈이라고. 이 가져가는 돈이 2017년도에 확 늘었어요.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또 한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국세청 법인세예요. 법인세수. 아이고. 법인세수. 아이씨 왜 이래. 네. 법인세수. 법인세가 뭐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법인세가 뭐예요? 법인세가. 이 법인세가 뭐예요? 이 법인세가 뭐냐? 법인세가 법인세죠. 법인세가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 세금 내야 되잖아요. 저도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종합소득세예요.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왜 봐요? 법인세 많이 올라갔다는 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세요. 2014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조금 미미하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2015년도 올랐어요. 2010년 올랐어요. 2017년 올랐어요. 2018년 상승률이 확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법인세가 잘 거치는 거고 법인세는 소득세니까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랑 일치하는 결과예요. 또 하나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만 그렇게 장사 잘 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장사 잘 된 거 아니고 미국도 장사 잘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이건 나스닥 증시의 역사적 추이예요. 나스닥 미국 증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010년이죠.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좀 주춤하다가 얘네들은 뭐 우리처럼 막 2013까지 막 주춤주춤 하지도 않아요. 바로 랠리예요. 바로 회복했다는 거죠. 이 회복할 때 뭐 버냉키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이죠. 어쨌든
결국 돈을 푸니까 기업들이 막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막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돈을 번다는 게 결국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얘네들이 막 어플 팔고 뭐 이것저것 팔아갖고 번 거예요. 이 판 게 아까 말했죠. 집값은 이 결국 노동소득으로 구성된다고. 이 노동소득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컨대 라면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라면은 뭐로 돼 있어? 물이랑 면으로 돼 있죠. 근데 면이 막 불어 터져. 그럼 라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면이 커지는데 라면이 늘어나죠. 불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것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값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파트 값만 오르냐? 그것도 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값은 땅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막 우리가 막 소득이 엄청 늘어. 소득이 엄청 늘으면은 뭐예요? 막 예컨대 지금 우리가 소득이 늘었으니까 명품 살라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럼 명품 공장에서 지금 불이 나게 찍고 있어요. 막 명품 그 업자들 무역하는 업자들 있거든요. 명품 무역업자들 지금 막 눈썹 휘날리면서 그거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공급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좀 주춤주춤 한다고요. 물론 명품은 얘네들이 일부러 막 공급을 줄이기도 하니까 약간 그거는 야로를 쓰는 거고. 예컨대 얼마 전에 그래픽 카드 물류 대란 났잖아요. 막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막 그래픽 카드 사람들이 쓰니까. 그럼 비트코인 회사들에서 아니 그 그래픽 회사에서 밤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운이 돼요, 가격이. 근데 아파트 찍을 수 있어요? 땅이 있어야 찍죠. 땅은 용적률 높여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 말도 맞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나라에서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에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법은 하나라고 그랬죠. 먼저 들어가는 거.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딱 들어가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엄청나게 지금 잘난 놈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돈 갖고 온다니까요. 강남 아파트 갖고 있으면. 먼저 들어간 놈이 짱이야. 지금 세대 갈등의 씨앗도 결국은 먼저 들어간 놈들을 나중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못 들어간 놈들이 먼저 들어간 놈들 욕하는 거잖아요. 먼저 누가 들어갔겠어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들어가겠죠. 먼저 태어나면 어딘가는 자리를 잡아야 돼. 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땅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면 땅에 붙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늦게 태어난 사람들 노동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갈등 하면서 지금 정치가 그렇게 좀 불안해진 거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먼저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1940년대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 지금 이미 다 늙어 있죠. 이 좋은 세상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젊은 애들 노동력 가져가고 있지만 좀 솔직한 얘기로 빨아먹고 있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은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너네들은 지금 좋은 시절 살았으니까 노동력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깨놓고 얘기하면. 근데 젊은 사람 생각은 또 그게 아니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즐기고 노동력도 빨리기 싫죠. 오히려 노동력 빨고 싶죠. 원래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게 없다. 똑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태어났으면 하여튼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돈을 벌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뉴욕 맨하탄 자리 꺾고 있으면 최고인데 이미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먼저 들어갔냐? 이미 기차가 떠났죠.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리겠어요? 네?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리겠어요? 이미 2010년부터 미국이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08년 때 잠깐 주춤했다가 2010년, 11년, 12년 이때 주춤주춤 하다가 13년 당기순이익 떨어졌다가 14, 15, 16, 17 팍 올라갔고 보면 법인세에서도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뭐가 확실하냐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미국 증시까지 쳐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2014년, 5년 2013년에 빠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더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파트값은 소득이라는데 결국은 소득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네. 2014년 올랐어. 아니야, 아직은 몰라.
2013년에 떨어졌거든. 한 번 갖고 몰라. 2015년이 됐어. 또 올랐네? 그래도 아직은 몰라. 왜? 내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놓쳤네요. 잠깐만요. 이게 중요해서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013년, 4년, 5년. 이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1 다음에 2가 왔어요. 그 다음 뭐가 올까요? 3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올까요? 4가 올 수도 있죠. 왜냐면 1, 2, 3, 4, 5, 6, 7, 8, 2 같으면 3일 것이고 1,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2는 2니까 곱하기 2는 4가 되고 그러니까 1, 2만 놓고 보는데 그 다음 뭐가 올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3이 와. 그럼 그 다음 뭐가 올 거야? 100% 4가 오죠. 그 다음 만약에 1, 2 다음에 3이 아니고 4였어요. 그 다음 뭐가 올 거예요? 8이 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냐면 3개 정도가 자료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3, 2014, 2015 또 올라. 그러면 2015가 만약에 떨어져.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5가 특이한 거고. 근데 3개가 올랐기 때문에 2016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2017 또 올랐어. 그러면 2018년도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들어가도요 2배 올랐어요. 2배. 강남 아파트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민첩하게 빠르지도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잘 보시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의 미국 실질 가격, 명목 가격 주택 지수거든요. 실질 가격은 아래고 이거 보시면 진짜 약간 소름 돋아요. 왜냐면 이게 2014년 이게 2014년이거든요. 2014년인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달렸어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스코리아가 이거잖아요. 이거라고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2013년부터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도 거의 비슷하게 달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점원이에요. 이 파란 게. 이 점원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지만 이때부터 움직였죠. 그리고 녹색은 뭐냐면 프랑스예요. 이 녹색도 얘는 먼저 달렸다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죠. 일본 애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얘네들 보세요. 꼬꾸라지는 거 보세요. 더 꼬꾸라질 건데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오르니까 더 꼬꾸라질 게 더 꼬꾸라지진 않고 그냥 평행 보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 다 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같이 올랐고 세계가 같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돈을 많이 풀었든 어쨌든 결국은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죽지 말고 소득 많이 올리고 먹고 살라고 지금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소득을 많이 올리니까 이제는 돈을 좀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회수한다 만다 뭐 테이퍼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회가 아무리 늦어도 2017년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도 엄청나게 벌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도 또 기회는 와요. 앞으로도 기회는 오는데 제가 볼 때 기회가 지금처럼 폭등은 힘들어요. 막 3년에 2배는 못 오르고 어쨌든 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 근데 금리 그럼 함부로 또 왜 막 못 올릴까요? 금리 올리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지금 돈 잘 버는 놈만 잘 벌어요.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만 잘 버는 게 아주 특징이란 말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이 양극화. 그래서 금리 줄이면은 웃긴 게 돈 잘 버는 사람들 금리만 줄일 수 있어요. 돈 잘 벌어. 쟤 엄청 잘 벌어. 안 되겠다. 야 너만 금리 비싸게. 이게 안 돼요. 막 진짜 금리 지금 돈 엄청 못 벌어. 금리 떨어지면 이 사람 죽어버린다고요. 이 사람만 돈 잘 버는 사람만 이게 선별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밑에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공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공급이 시작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공급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돼도 단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막 3년에 2배 이런 건 없어도 공급이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막 새삥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새삥이 아파트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삥이 될 만한 데 가가지고 헌 아파트를 사놓거나 헌 빌라를 사놓으면 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돈 많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유주택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주택 많지 않거든요. 돈 잘 버는 1주택자들이 어디 사고 싶냐, 그거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돈 잘 버는 1주택자들이 뭐 종로 이런 데도 지금 뭐 평균 돈은 별로 뭐 없거든요. 평균. 왜냐면 빈부격차가 커서 그래요.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지면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아지면. 앞으로 좋아지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 결국 재개발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물건도 알아보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세요. 괜히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리고 또 힌트가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힌트잖아요. 이런 게 다 힌트잖아요. 이런 게. 힌트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지? 40분이네. 누가 여기까지 볼 가능성도 제로네. 그냥 이 정도 할게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돼서 이만큼은 팔고 이만큼은 저축하고 또 이거를 얻으려고 또 누군가는 또 하고 이만큼은 저축하고 이만큼은 팔고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그냥 대출 받든지 대출 안 받고 노동소득으로만 노동소득 온리, 이 노동소득 온리 한 3억짜리 아파트 실평이 12평짜리 서울에 요런 아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면 안 돼요. 왜 사면 안 될까요? 이거 사봤자 오를까요? 그래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노동이 아까 막 그래프만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안 사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 사죠. 당연히. 그런 사람 안 사죠. 그러니까 안 올라.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 강남 아파트는 그런 사람들이 사. 막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저축을 막 이빠이 해. 플러스 어때요? 마포 아파트. 이 아파트 자체도 또 오르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돼갖고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돈도 얼마 못 벌지만 그나마 요 아래 거, 이 오르는 자본소득이 없어요. 얘는 그냥 노동소득만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갈아타기 할 게 없는 거. 갈아타져야 되는데 갈아타져야 되는데 얘는 지가 1바야.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없으니까 얘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인플레이션은 방어하죠.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얘는 현물이니까 인플레이션은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없으면 이거라도 사야지. 작은 거라도.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사세요. 사라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너무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 이 영상 찍는 게 21년 12월 1일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비싼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막 급등은 없어도 하락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상으로 성호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